안녕하세요. 정관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미술의 흐름 두 번째 시간으로 근대미술사 19세기 서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을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19세기 미술사 시간에는요.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상주의 이후로 신인상주의와 후기인상주의까지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을 연결하는 다리인 인상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항상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지만 본 영상물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 복제나 배포는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미술에 영향을 준 작가의 작품과 근대미술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서양 미술사 감상시에 작품을 서술, 분석, 해석,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근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미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선생님이 미술사 수업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을 형성되기까지, 탄생되기까지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 그림이 표현될 수 있었던 환경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그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미술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9세기 근대 미술과 현대의 모더니즘 미술을 이해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인상주의 미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미술의 전개 과정은요, 이렇습니다. 인상주의에서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로 연계되어서 이어지는데, 인상주의는 물체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빛에 의해 변화하는, 실시각각 변화하는 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유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주의가 태동할 수 있었던 배경도요, 19세기에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도 물론 있겠지만 자연과학의 발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과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때 사진기가 발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기의 역할이 굉장히 화가들에게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유는 이전까지 화가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물의 초상을 그려주는,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주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화가들이 굉장히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초상화의 의미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초상화를 찾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의와 타의가 함께 그냥 섞여서 그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인상주의는요, 이런 인상주의의 그 사라져가는 형태에 대한 반발로 색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형태도 함께 존재하면서 색을 연구해야 된다는 색채학 이론 그 정립에 힘입어서 나온 것이 바로 신인상주의 화파들이고요.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 명의 작가입니다. 왜 후기 인상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인상주의 이후에 나온 화가들이기 때문에 후기 인상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요. 이 후기 인상주의 3대 거장인 세잔, 고흐, 고갱은 현대미술의 가장 획기적인 파장을 일으킨 3대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서 근대미술의 전개 과정에서 근대미술의 태동을 알린 인상주의는요, 현대미술에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되었고요. 아울러 인상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후기 인상주의는 현대 미술의 발전에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세 명의 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근대 미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이 인상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인상주의의 대표적 작가하면 여러 많은 작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작가 딱 두 명만 이야기해 보아라 한다면 모네와 마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네는요. 원래 부르주아 계층의 그 아주 있는 집 자, 종소리 때문에 잠시 끊겼는데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인 이 모네는요,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부르주아 집안의 그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그림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림을 할 수 있었던 그 재반적인 배경이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네가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본인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특히 모네의 해돋이 같은 이 작품은요. 해 뜨는 인상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회화의 순수성을 모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마치 스케치 과정에서 중간에 끝난 것 같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화를 그릴 때는 보통 밑그림을 드로잉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아주 두껍게 여러 번 덧발라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색을 더 빠르게 되죠. 근데 모네는요. 아래 바탕에 있는 드로잉이 마치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스케치 단계에서 정지한 것 같은 그림을 완성작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출품했을 때 비평가들이 모네의 작품을 보고 아유 정말 인상적이네 라고 비아냥거린 것에서 인상주의라는 유파의 이름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이 해돋이 작품은요. 검은색은 사용하지 않고 드로잉이 그림의 밑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로잉까지도 보일 정도로 그림의 시각에 따라서 변화하는 단계별 그 채색 과정을 모두 다 찾아볼 수 있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상주의 모네 작품으로 두 번째 작품은요. 양산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자, 이 작품은 모네가 사랑했던 까미우와 그의 아들 장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빛의 순간적인 묘사에 집중한 인상주의적 표현 기법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인데요. 한여름에 시원하고 푸른 풍경을 원색의 밝은 느낌과 간결하고 가벼운 분놀림으로 표현했으며 밝은 색과 깃털 같은 터치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표현 등에서 인상주의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인상주의 작가들이 있겠지만 모네와 함께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를 한 명 더 이야기해야 된다면은 마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네는 풀바디의 점심이나 올랭피아 피리 부는 소년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 작품은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피리 부는 소년 병사를 표현한 것인데 보면 그림이 굉장히 색이 단조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이나 빨강색, 흰색 외에는 다른 특별한 색깔이 잘 보이진 않죠. 그리고 배경도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게 그냥 회색으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피리를 불고 있는 생생한 느낌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마네는 모네와는 다르게 아주 명확한 윤곽선을 가진 평평한 그림을 강조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바지에 잔잔한 주름이나 또는 그 발 안에 살짝 그려져 있는 그림자 외에는요. 거의 평면에 가까운 그림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 방법을 사용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신인상주의의 대표 작가인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어느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세라는 전묘화를 구축해서 그렸던 그 작가 중에 대표 작가인데 얼마나 열심히 그 전묘를 그렸냐면요, 말년에 나중에 그 눈이 실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색점을 무수히 너무 찍다 보니까 눈에 건강까지도 해쳐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러한 신인상주의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요, 색채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에서는 색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에는 형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형태도 복원하고 과학적이면서 색채학적인 체계화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신인상주의였고요. 이러한 색채 분할에 의해서 시각적인 혼합 효과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시냐크나 세라의 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색채학에서 배웠지만 여러 가지 색 중에 유사색이라고 하죠. 인근의 색 계열에서 인근에 있는 색깔끼리 모아놓은 유사색을 색점을 찍었을 때 먼 거리에서 보게 되면 중간색인 하나의 색으로 보이는 이 병치기법을 사용해서 색점으로 화면의 모든 대상을 표현했던 겁니다. 자, 이 작품은요, 또 한 명의 신인상주의 작가이죠. 자, 신인상주의 작가인 시냐크의 작품인데요. 시냐크가 전묘법의 이론을 정립하고 1890년부터는 연구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게 굉장한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여행지인 생트로페 항구에서 그림을 그렸던 작품으로 여기에서 세라보다는 비교적으로 굵은 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아도 점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모자이크식의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 시냐크 이 화가 자체가 뱃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항구나 배를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바다와 항구의 그 밝고 진한 윤곽선이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자, 이번에는 근대 미술의 전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후기인상주의 3대 거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세잔, 고흐, 고갱 이 세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작가가 각각의 독립된 장르로 각각의 자신의 목소리로 그림을 그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각각 그린 그 유파들이 나중에 현대 미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현대의 다양한 유파에 아주 다양하게 영향을 끼쳐서 현대의 다양한 그림을 이룰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 작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 미술의 태동을 알린 인상주의와 함께 현대 미술의 발전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세잔과 고흐와 고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기인상주의는요, 인상주의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상주의를 거부한 회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랑은 전혀 1도 관계는 없지만 이때 활동한 3명의 화가로 인해서 인상주의 이후로 그림은 다시 또 발전하게 되는 거죠. 먼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잔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세잔은 형태에 대한 본질, 즉 형태에 대한 철학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기본 형태인 구, 원기둥, 원뿔 등의 기하 입방체 형태로 환원해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고요. 여기에 있어서 형태에 있어서 선의 시간성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장터에서 처음 사온 사과와 일주일 뒤에 사과, 그리고 보름 뒤에 썩어가는 사과를 하나의 화면에다가 하나의 시간을, 여러 개의 시간을 하나의 화면에다가 조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 개의 각도에서 보이는 다시점을 하나의 화면에 또 표현하게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서 본 사과, 옆에서 본 사과,
밑에서 올려다본 사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한 형태를 하나의 화면에 복합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론이 나중에 현대의 입체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게 돼서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세잔의 형태의 이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잔은요,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 작가가 아니라 그림에 대한 철학을 연구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형태의 근본 형태에 대한 미술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작가는요, 고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은 아레아레아, 자, 하와이 말인데 기쁘다는 표현이랍니다. 단순한 형태와 원색의 색으로 상징주의와 야수파에 나중에 영향을 주는데요. 고갱하면 우리 고우와 함께 많이 떠올리는데 고갱은 사실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은행가였고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림에 대한 경매도 하다 보니 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림을 그리고자 스케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케치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고흐였고요. 고흐와 함께 그림을 공부하고 여행하면서 자신의 조형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죽을 때까지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원주민을 그리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고갱이라는 작가 또한 그림을 따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싶은 형태 단순하게 그리고요. 본인이 칠하고 싶은 색채 아주 단순하게 색을 칠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전통 회화가 아닌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 단순하고 단정화된 형태와 색을 칠하는데 이 고갱이 죽고 나서 유작이 죽고 난 그 이후에 남겨진 그림들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유럽에서 본 이 비평가들이 굉장히 고갱의 그림에 환호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기계 문명에 따라서 조형 철학이 이제는 복잡하고 기교적인 게 아니라 아주 단조롭고 단순하면서 정형화되어야 됐거든요. 거기에 회화 이론의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고갱과 같은 작가들이 표현한 단순함, 단조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갱이 굉장히 현대 많은 작가들에게 조형 철학에 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작가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서양 화가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리서치 조사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서양 화가 1위로 고흐가 뽑혔는데요. 고흐에 대한 설명은 뭐 두 번의 말은 필요 없죠. 일단 여러 작품들 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간의 순수하고 내면적인 감정을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표현했던 개성 넘치는 작가였습니다. 고흐도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화가를 꿈꿨던 사람은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에 힘입어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서 그림을 이제 열심히 그리게 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흐는요 알다시피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불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에서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움을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꺼운 붓터치라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색의 조합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너무 또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생이 굉장히 짧은 거에 비해서 유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게 작업을 했던 고흐의 성실함이 또 돋보이기도 하는데요. 작품 속에서도 보면 고흐가 얼만큼 내면의 많은 고충과 고민을 그림 속으로 표현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고요. 이런 자유로움과 이런 자유사상 그리고 이런 내면의 감정 표출이 나중에 현대 작품, 현대 미술 표현주의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19세기 근대 미술을 끝내기 전에 그 19세기 그 조각사 중에 그 조각인 3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전의 조각은요, 건축 속에 들어있는 부속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각을 예술 작품으로 따로 분리 독립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댕입니다.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요. 대표 작품으로는 지옥의 문, 아담과 이브, 칼레의 시민, 생각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 건축과 조각의 분리를 이뤄내고 근대 조각의 재료의 미, 재료 자체의 그 자연성과 예술성에 초점을 둬서 근대 조각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르데 프랑스 조각가인데요. 카를로스 장군의 기념비나 알레고리적인 의인상, 베토벤 조각상 등 건축과 기념비적인 조각을 통합시킨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 또한 그 고대 그 요소를 쓰긴 했지만 헤라클레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와 있지만 좌대라고 하죠. 조각품의 그 밑에 받침대 부분을 보게 되면요. 원석 그대로, 돌 자연석 그대로를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자연 그대로의 미를 또 그 조각 작품 속에서 다시 한번 근대 조각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마이올은 여성의 인체를 가지고 많은 근대 조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미술과 프랑스의 근대 감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작가로 유명하고요.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새 요정들이라는 작품인데 똑같은 여인 3명이요. 약간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신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건데 선생님이 상체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캡처해서 지금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미술사 감상지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가겠는데요. 앞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인지라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술, 분석, 해석, 판단의 단계로 나뉘는데요. 서술은 작품을 본 인상, 분석은 작품의 구도나 조형 원리, 형태, 색채 등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는 거고요. 해석은 작품에 대한 서술과는 다릅니다. 작품을 본 인상이 서술인다 한다면 해석은 작품의 표면적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요, 이 주제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 분석, 해석, 판단 각각의 다른 점을 캐치하고 작품 감상 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이제 19세기 서양 미술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 더빙이 잘못돼서 3번이나 더빙을 해서 목소리가 조금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미술사지만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함께 조합해서 공부한다면 근현대사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상식을 넓히는 데는 미술사, 음악사가 굉장히 문화적인 소양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워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 깊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 수고하셨습니다.